상견례 날 제 아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저런 노인 냄새 난다며 소리를 질렀고 30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이 낡은 점퍼 안에 50조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어미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래된 지하철 차량의 덜컹거림이 낡은 점퍼 속 내 마른 몸을 흔들었다. 좌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노인이었다. 깊게 패인 주름살과 푸석한 피부, 그리고 꿉꿉한 냄새가 배어있을 것 같은 누더기 점퍼. 하지만 그 낡은 점퍼 아래, 그리고 거울처럼 투명한 창에 비친 멍한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숨어 있었다. 나의 본 모습은 대한민국 최대 유통기업을 일궈낸 창업주, 50조 자산을 가진 한정숙이었다. 이 초라한 위장은 오늘 내 아들 진우의 상견례를 위한 것이었다. 진정으로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위한다면 겉모습이 아닌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어쩌면 바보 같은 기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틈새바람이 스며들어 낡은 점퍼 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틈새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오직 맨주먹으로 이 거대한 기업을 일궈내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무시를 감내해야 했던가. 그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고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내 자식과 그의 배필이 될 사람에게조차 이런 시험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과연 진우는 이 초라한 엄마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진이라는 예비 며느리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려 할까? 어쩌면 나는 이 시험을 통해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어미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일 터였다. 무거운 한숨이 폐부 깊숙이에서부터 올라와 입술 밖으로 새어나왔다. 지하철 특유의 금속성 마찰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내 한숨은 곧장 희미하게 사라져버렸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낡은 점퍼의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거친 섬유의 감촉이 오히려 나를 현실로 잡아끄는 듯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여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출구로 향했다. 매번 느껴지는 익숙한 무시와 멸시의 시선들. 낡은 점퍼를 입고 걷는 내게 사람들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신경 쓰지 않거나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어떤 젊은 여자는 코를 찡그리며 나를 스쳐 지나갔고 휙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비수가 꽂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그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어쩌면 내가 스스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시험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식당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다. 고급스러운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풍경과 대조적으로 내 누더기 점퍼는 그 격차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공사장 인부들이 입을 법한 두꺼운 털 점퍼, 낡아해진 운동화, 그리고 때가 잔뜩 묻은 비닐 가방.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식당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욱 거세게 울렸다. 진우야, 부디 이 어미의 진심을 알아주렴.
속으로 되뇌는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목을 대에 걸렸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지만 텁텁한 목마름은 가시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찾던 고급 한정식집 예원의 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은은한 조명 아래 펼쳐진 고풍스러운 정원과 묵직한 나무 대문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속을 파고들었고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 짜내는 듯 굳게 담은 입술을 살짝 벌렸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더 이상 감춰진 50조 자산가가 아닌 그저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으로 그들 앞에 서야만 한다. 혹시라도 진우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준다면, 아니, 최소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수모를 감내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내 안의 한구석에서는 이미 냉혹한 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식당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 온기와 향기는 나를 환영하는 대신 오히려 이질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넓고 고급스러운 로비에는 이미 몇몇 손님들이 대기 중이거나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거나 경멸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이 나를 이 공간에서 분리시키는 것 같았다. 예약자 이름을 말하기 위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을 때 저 멀리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내 아들 진우였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예비 며느리 수진과 그녀의 부모가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내 심장이 더욱 거세게 두근거렸다. 진우는 나를 발견했을까? 아니면 애써 외면할까? 수진의 시선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보듯 나를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투명한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내 누더기 점퍼를 훑어내리는 시선에서는 명백한 경멸이 묻어났다. 그녀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옆에 서 있던 진우에게 팔짱을 끼며 속삭이는 듯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려 나를 힐끗 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동요하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수진의 부모에게 무언가 설명하듯 말했다. 차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예비장인 장모에게 변명하듯 어물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서도 왜 이리 가슴이 아린 걸까? 기대를 완전히 접지 못했던 내 어리석음을 탓해야 할까? 그때였다. 수진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어머! 저 노인네 우리 쪽 아니죠? 냄새 나니까 당장 내쫓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식당 로비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그리고 수진에게로 향했다. 마치 한편의 추악한 연극이라도 벌어진 양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는 듯했지만 나는 굳건히 서 있으려 애썼다. 내 눈은 오직 아들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진의 손에 붙들린 채 그는 차마 엄마인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비겁함. 그 단어 외에는 진우의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로비를 가득 메웠고 주변의 시선은 나를 향해 쏟아졌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수치심에 휩싸였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혐오감이 가득했다. 내가 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자신의 그림자 속에라도 숨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엄마, 그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그는 끝내 그 한마디를 내뱉지 못했다. 아들이 나의 초라한 겉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모른 척하는 모습은 빗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 즉 예비 사돈 역시 나를 향해 혀를 차며 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나를 이물질 취급하며 마치 썩은 음식이라도 본 듯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역겨운 냄새라도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사겼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벌인 시험이고 나는 그들의 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내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작은 통증조차 지금 내 심장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식당 직원이 내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손님, 혹시 다른 일로 오셨나요? 상견례 예약은 다른 분들로 확인됩니다만. 그의 눈빛은 곤란함으로 가득했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나를 향한 냉대와 모욕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이 로비에 서 있는 것은 무의미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었다. 내 뒤통수에 꽂히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이곳에서 눈물을 보인다면 그들은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다. 이젠 정말이지 그 누구에게도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내 귀에는 여전히 수진의 비난 섞인 목소리와 진우의 침묵이 맴돌았다. 이 시험의 결과는 이미 명확해지고 있었다. 슬픔과 함께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식당 복도 끝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금빛 장식이 번쩍이는 내부였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차가운 타일벽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다. 찢어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잠식했다. 아들의 침묵과 예비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들은 정말이지 나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 수진과 그녀의 엄마였다. 어휴, 진짜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네. 그 냄새 나는 노인네 때문에 입맛 따버렸어.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말에는 혐오감과 짜증이 가득했다. 이어서 그녀의 엄마가 응수했다. 그럼 뭘 어쩌겠니? 우리 진우 씨는 아직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해. 그래야 우리 계획도 착착 진행될 테고.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지만 나는 몸을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내 귀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수진이 깔깔대며 웃었다. 맞아, 엄마. 진우 씨도 영 눈치 없어서 그렇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걸? 게다가 그 노인네는 진우 씨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는 건 알지도 못할 테니.
늙어서 판단력도 흐린데 그냥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끝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요양원? 아파트 명예? 나는 화장실 칸 안에 갇힌 채 이 충격적인 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은 손끝이 시려웠다. 몸이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 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수진이 말한 대로 눈치 없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고통이었다. 내가 그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나의 유일한 혈육이 이런 잔인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화장실 칸의 좁은 공간이 마치 나를 짓누르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박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화장실 공간에 울려 퍼졌다. 진우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만 우리 걸로 만들면 돼. 그 노인네가 가진 재산이라곤 그 아파트가 전부일 테니 그거 뺏고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완벽한 그림이지. 수진의 엄마가 옆에서 맞장구 쳤다. 그렇고 말고. 우리는 이제 그 노인네한테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 재산을 빼돌릴 필요도 없지. 그저 성가신 존재만 사라지면 돼. 그들의 대화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한치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철저하게 계산된 잔인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화장실 칸문에 기대어 서 있던 몸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내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내 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재산이라곤 그 아파트가 전부? 그들은 내가 폐지 줍는 노인 행세를 하며 가진 것이라고는 아들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오해가 이토록 잔인한 계획의 밑거름이 될 줄이야. 나의 시험은 그들에게 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빌미를 제공한 셈이었다. 나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우 씨는 워낙 물러서 내가 잘 설득해야 해. 결혼하고 나면 아파트 명에 돌리는 것도 일사천리로 해야지. 혹시라도 그 노인네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피곤하잖아. 그녀의 말투는 마치 장난감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어린아이처럼 경쾌하고 잔인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 피땀 흘려 모은 자산,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오직 아들의 진심만을 바랐던 내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의 부와 권력을 드러냈더라면 이런 치졸하고 비열한 계획을 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들이 돈이 아닌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화장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귓가에는 두 여인의 잔인한 대화만이 맴돌았다. 그들이 나에게서 뺏으려 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였고 아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정정이었다. 내 아들이 그 계획에 침묵하거나 동조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했다. 배신감과 함께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수진과 그녀의 엄마는 여전히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차피 그 노인네 오래 살지도 못할 거야. 치매라도 오면 요양원에서 돌보기도 편하겠지. 그때를 대비해서 벌써 몇 군데 알아봐놨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악마적인 비열함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나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치해야 할 성가신 짐짝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나의 노년, 나의 남은 생까지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의 존엄성은 이미 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다.
나는 칸막이 벽에 귀를 바싹 대고 그들의 목소리를 한 음절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나의 심장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내 안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한 각성이었다. 그들은 나의 아들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이따가 상견례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엄마? 괜히 그 노인네랑 엮이면 우리 이미지 망칠 텐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그저 진우 씨 옆에서 예쁜 얼굴로 웃기만 하면 돼. 어차피 진우 씨도 우리한테 아쉬울 거 없으니 엄마 버리고 우리 손잡는 게 훨씬 이득일 거야. 수진 엄마의 말은 진우의 비겁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다. 그들은 진우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 했고 진우는 그들의 꾀에 놀아나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켰다. 나의 아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숨긴 채 오직 진심만을 보려 했던 것이 이토록 큰 오판이었단 말인가.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들의 잔인한 계획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으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했다. 나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화장실 칸안. 좁은 공간에서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주저앉았던 무릎에는 힘이 들어갔고 허리는 곧게 펴졌다. 내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은 내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탐내는 아파트 명예 따위는 내게 티끌만도 못한 것이었다. 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기꺼이 사용할 때가 온 것이다. 수진과 그녀의 엄마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나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고요해진 화장실 안에서 나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낡은 점퍼를 걸친 피폐해진 노인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분노와 함께 단단하고 굳건한 결의가 그 안에서 번뜩였다. 주름진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턱선은 날카롭게 돋아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내 자신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정숙, 너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속으로 되뇌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진 막대한 힘을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들이 나의 초라한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심지어 나의 아들까지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어야 했다. 이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참이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을 한 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피부에 닿자 정신이 번쩍 뜨는 듯했다.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 올리자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감춰진 나의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폐지 줍는 노인처럼 보이려 했던 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이 족쇄를 벗어던지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다. 그들이 나의 겉모습만으로 나를 판단하려 했으니 나는 그들의 뼈저린 후회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할 것이다. 화장실 문을 열기 전 나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다.
폐속 가득 들어찬 공기가 나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상견례 자리의 소음은 이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은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대결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들렸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 세상이, 그리고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거울 속 내 모습은 결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준비를 마친 거대한 유통기업의 총수, 한정숙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를 따라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결심이 나를 이끌었다. 예약된 방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보았다.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낼 때였다. 묵직한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진우와 수진, 그리고 수진의 부모가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진우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죄책감이 엿보였지만 그는 차마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다. 수지는 콧웃음을 치며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부모 역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에게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폐지 줍는 노인이었지만 내 안의 기세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자세로 상견례 테이블로 다가갔다. 정갈하게 놓인 의자 하나를 잡고 앉으려는 순간 수진이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아니, 저 노인네가 아직도 여길 들어와? 난 저런 수준 낮은 사람하고 겸상 못해.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소금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악의로 가득했고 그 손에 들린 소금 그릇은 마치 나를 향한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게로 다가와 내 얼굴을 향해 소금을 뿌렸다. 부정타게 이게 뭐야? 어서 나가! 그녀의 악에 찬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내 낡은 점퍼와 얼굴에 흩뿌려졌다. 일부는 눈에 들어가 따가움을 유발했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금 알갱이의 차가운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그 분노는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진우는 이 광경을 보고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당황한 얼굴로 수진과 나를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비겁함은 끝이 없었다. 나의 아들이 이토록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소금 세례를 받은 나는 눈을 감았다. 따가움과 함께 나의 지난 세월과 내가 아들을 위해 베풀었던 모든 것이 마치 소금처럼 허무하게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무력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금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터였다. 내 얼굴과 낡은 점퍼 위에 흩뿌려진 소금 알갱이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눈에 들어간 소금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고 눈을 똑바로 떴다. 수지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나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다. 이 모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흩뿌려진 소금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소금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흘러내렸다. 나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이제는 가면을 벗을 때였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이 나에게 뿌린 소금은 나의 슬픔을 증발시키고 나의 분노를 결정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내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턱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게 당신들의 대접이군요. 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놀란 듯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빛을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비겁함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되었다. 수지는 나의 냉정한 목소리에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할머니. 이 정도면 대접도 과하죠. 어서 나가서 폐지나 주우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녀의 말을 잘라버렸다. 됐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내 등은 곧게 펴졌고 어깨는 당당하게 펼쳐졌다. 낡은 점퍼를 걸친 채였지만 나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전조와도 같았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아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꺾을 수 없었다. 나는 상견례 테이블을 떠나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힘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기 직전 나는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차갑게 빛난 눈빛으로 진호와 수진, 그리고 수진의 부모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이 대접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되갚아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늘하고 분명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서서히 당황스러움이 공포로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화장실에서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엿들은 후 나는 다시 상견례 자리로 돌아왔다. 내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긴 듯 아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수진의 싸늘한 시선이 내 낡은 점퍼 위로 꽂혔다. 그 시선은 마치 비릿한 썩은 생선 냄새처럼 나를 감쌌다. 진우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탁 아래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축 처진 어깨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의 친정엄마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훑어봤다. 어머! 아직도 안 가셨어요? 여기 우리 수준에 맞는 고급 한정식집인 줄 알았더니 저런 노인네랑 밥을 먹어야 한다니.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더 이상 이들의 추악한 본성을 시험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감싸주려 했던 지난 시간들이 순식간에 후회와 고통으로 변해버렸다. 내가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인내해왔던가.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굵은 소금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 접시에는 전복죽 위에 뿌려졌을 법한 윤기 나는 하얀 소금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손목 스냅에 따라 소금이 공중으로 흩뿌려졌다. 마치 성수처럼 신성하게 여겨지던 소금이 내 얼굴과 낡은 점퍼 위로 차갑게 쏟아져 내렸다. 따가웠다. 눈을 감았다 떴다. 짭짤한 맛이 입술에 닿았다. 차가운 소금 알갱이들이 낡은 점퍼의 냄새와 뒤섞여 내 존재를 모욕하는 듯했다.
내 심장은 마치 한겨울 북풍에 찢겨나가는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이 정도면 이제 좀 가시겠죠? 재수 없어서 밥맛이 없어요. 수지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수진의 모욕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나를 버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헛된 기대의 끈을 놓아버렸다. 이젠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을 필요도 없었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결코 울지 않았다. 겉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내 안의 심장은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모욕과 배신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낡고 초라한 노인으로 보였겠지만 나는 그 순간 50조 원 자산가 한정숙으로 완벽하게 각성하고 있었다. 소금 한 톨 한 톨이 내게 떨어질 때마다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라.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그들의 잔혹한 시선은 칼날처럼 내 살갗을 베어내는 듯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기로 다짐했다. 김비서의 준비 끝났습니다. 라는 말은 내게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종결 선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나는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맨 앞 리무진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내 낡고 해진 점퍼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잠시 잊고 지냈던 나의 진짜 삶의 감각을 일깨웠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나는 완벽한 고요와 안락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빛들 중 상당수가 내가 일궈낸 제국의 일부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내 손끝으로 이룬 성공, 그러나 그 성공의 뒤에는 나를 돈으로만 보려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정한 시선이 있었다. 폐지 줍는 노인 행세라는 시험은 너무나 잔인한 진실을 드러냈고 그 진실은 내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수진과 이정희의 대화. 결혼하면 저 노인네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아파트 명의만 뺏으면 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나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바랐을 뿐인데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버리려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주마등처럼 지나간 세월이 펼쳐졌다. 아무것도 없던 맨몸으로 시작하여 국내 최대 유통기업을 일궈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 눈물을 흘렸던가. 강철 같은 의지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지만 자식에게만큼은 한없이 약하고 무른 엄마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연약한 엄마의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내 마음 속에는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얼음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었고 불꽃은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불타는 복수심이었다. 회장님, 다음 지시사항이 있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용히 나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나는 눈을 뜨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내 명령만을 기다리는 충실한 그림자 같았다. 수진 씨네 회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지?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다. 내 입에서 이토록 냉철한 어조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나조차도 놀랄 지경이었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즉시 보고했다. 현재 수진 씨 부친이 운영하는 미래개발은
회장님의 계열사 중 하나인 한성투자증권으로부터 80% 이상의 자금 투자를 받아 연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오전 한성투자증권 임시이사회에서 미래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 연장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제가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아니,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제맛이라 했던가. 그들이 내게 준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줄 차례였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도 특히 수진 씨와 그 어머니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명확하게 기록해놓고 그리고 미래개발에 대한 투자 철회는 당장 진행해 법률팀과 홍보팀을 대기시켜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내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 비서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예,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의 든든한 존재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시선은 다시 창밖의 도시 풍경으로 향했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과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가. 나는 이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내 점퍼, 이 낡은 옷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군.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으로 준비해줘. 아주 화려하고 위풍당당하게.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냉혹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밤의 끝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리무진은 칠흑 같은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내 마음은 이미 상견례 식당을 벗어나 거대한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김 비서의 무선통신에서는 미래개발에 대한 모든 투자 철회 서류 준비 완료, 금융감독원 및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대기 중 등 일사불란한 보고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나는 그 보고들을 들으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의 경랑이 일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계산된 움직임만이 지배할 뿐이었다. 수진의 아버지 이 대표는 현재 식당에서 진호와 수진, 그리고 이정희와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아마도 방금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진훈의 집안과 관계가 틀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게 어떤 힘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나를 돈 없고 초라한 시어머니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처박고 아파트를 가로챌 수 있는 만만한 상대로 여겼을 뿐이다. 그들의 오만함이 곧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나는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낡은 점퍼 속의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내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 미래개발 이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받으실까요? 김 비서가 내게 태블릿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측할 시간조차 주지 마.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 애쓰겠지만 결국 모든 실마리가 나에게로 향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느낄 배신감과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리무진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내 비밀스러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겹겹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후 나는 경호원들의 호위 아래 오피스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굉음 없이 최상층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다.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저마다 욕망을 품고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나 또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내게 한 통의 서류를 건넸다. 회장님, 미래개발에 대한 한성투자증권의 투자 철회 및 대출금 회수에 대한 최종 통보서입니다. 이미 법무팀에서 이 대표님 측으로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기업 재무 건전성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도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었다. 빈틈없이 촘촘하게 작성된 법률 용어들은 가차없는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통보서는 미래개발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였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속은 싸늘한 얼음처럼 차가웠다. 돈이라는 무기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다. 내가 가진 50조라는 자산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다. 나는 그 힘을 사용하여 나의 자식과 예비 며느리가 나에게 가했던 모욕과 배신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수업이 되겠지만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스크린 속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정장이 내 앞에 걸려 있었다. 옷의 매끈한 촉감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낡은 점퍼를 벗어던졌다. 그 점퍼는 지난 몇 년간 나를 폐지 줍는 할머니로 위장시켜준 가면이자 동시에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만든 미끼였다. 더 이상 그 낡은 점퍼는 필요 없었다. 그것은 이젠 그저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나는 마치 새로운 피부를 입듯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은은한 광택의 다크네이비 정장 재킷을 걸쳤다. 실크 블라우스의 부드러움이 살결에 닿았고 허리 라인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스커트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옷은 내 몸에 마치 맞춤처럼 착 감겼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칼, 또렷한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여온 한정숙 회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내 몸 깊숙이 숨어있던 위엄과 카리스마가 다시금 용솟음쳐 올랐다. 새로운 옷차림은 나에게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잃었던 자아를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김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그들이 경멸했던 노인이 바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존재였음을 알려줄 시간이었다. 내 심장은 긴장감과 전율로 가득 찼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나는 고요하고도 강력했다. 나는 식당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급 가죽 구두굽이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같았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안에서는 김 비서의 냉정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고 수진과 진우, 수진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차례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활짝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내가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은 점퍼에 냄새나는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게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여왕처럼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존재 자체가 그 공간을 압도했다. 그들의 시선이 경멸에서 경악,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꼈다. 이 순간을 위해 나는 그 모든 치욕을 견뎌왔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김비서의 차분한 목소리와 수진, 진우, 수진의 친정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고정된 카메라처럼 나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내가 방금 전까지 입고 있던 낡은 점퍼의 잔상이 아니라 냉철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한정숙 회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수지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고 그녀의 친정엄마는 잔뜩 주름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진우였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두 눈을 크게 떴지만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경악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는 마치 신라처럼 가늘고 떨렸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내게 전혀 가닿지 않았다. 그 단어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내가 그를 아들이라 불렀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허망하게 느껴졌다. 수진의 친정엄마가 먼저 테이블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내 눈빛, 내 존재감 자체가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님? 설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수진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이 바닥에 닿는 순간 거만한 자존심도 함께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내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 소금을 맞았던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은 묘한 기시감과 함께 내게 지독한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과 함께 섞여 나왔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외침이었다. 뒤이어 진우도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은 수진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축 처진 어깨와 고개 숙인 모습은 내게 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바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저런 비겁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다시금 아프게 짓눌렀다. 하지만 이젠 아픔마저도 무뎌졌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들은 마치 발밑에 엎드린 벌레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던 김비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내 안에서는 복수의 서늘한 칼날이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들의 무릎 꿇음은 사과가 아닌 이제 막 시작될 심판의 서곡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들의 두려움과 내 분노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무릎 꿇은 그들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봤다. 내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요동쳤지만 내 표정은 마치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허망함.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잠식하려 했지만 나는 이내 이성의 끈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 순간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요? 무엇이 죄송한데요?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목소리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을 찢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진우는 여전히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나에게 더욱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정한 반성도 없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김 비서, 내가 짧게 부르자 김 비서가 즉시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그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지금 즉시 유성그룹 산하 미래투자가 귀사 선진홀딩스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전액 철회하시오. 또한 귀사와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어떠한 재정적 협력도 불허합니다. 김 비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의 친정엄마는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제발 살려줘 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이제 다 망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내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김 비서가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절망이라는 거대한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무릎 꿇은 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그제야 겨우 고개를 드러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진우야, 내 목소리는 아들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메마른 바람처럼 그의 귓가를 스쳤다. 나는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너는 오직 내 돈과 명예를 탐하는 이들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네가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버리는 순간 너는 나의 아들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늘부로 너를 내 호적에서 파문한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다. 내 재산은 물론 내 이름 한 글자조차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존재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라. 내 말이 끝나자 진우는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입에서는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물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 흘렸던 수많은 눈물에 비하면 그의 눈물은 너무나도 하찮았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이 결정은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첫걸음이었다. 그들의 비명은 나에게 새로운 자유의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그들을 등지고 천천히 식당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수진과 진우, 그리고 수진의 친정엄마의 절규와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들릴 뿐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없었다. 이미 모든 진심과 고통을 담아 할 말을 다 했으니까. 그들이 겪을 고통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낡은 점퍼에 뿌려졌던 소금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의 호칭은 더 이상 나를 어머니로 만들지 못했다. 이미 찢어진 인연의 끈은 다시 이어질 수 없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어머니로 여겼다면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 진심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련이나 연민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너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이니 그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김비서가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복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곳은 이미 나에게는 과거의 무덤일 뿐이었다. 나는 문턱을 넘어섰고 김비서가 내 뒤를 따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방 안을 흘끗 보았다. 절규하는 수진의 친정엄마, 흐느끼는 수진, 그리고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그들이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지 아니면 끝없이 추락할지는 이제 나의 몫이 아니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내 과거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야 비로소 내 폐부 가득 새로운 공기가 차오르는 듯 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얽매었던 헛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쌌다. 마음 한편에는 아련한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 묵은 흉터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남을 뿐이었다. 나는 김비서와 함께 복도를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내 눈앞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유성그룹 회장 한정숙이라는 무거운 이름표에 갇혀 살지 않았다. 진우와 인연을 끊은 일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유를 선물했다. 텅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릿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나를 주저앉히지 못했다. 마치 오래된 딱지가 떨어져 나가며 새살이 돋아나듯 내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진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미루어왔던 일이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김비서는 나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나는 익명으로 수많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보육원에는 따뜻한 온기를, 노인정에는 활기찬 웃음을,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특히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내가 폐지 줍는 노인 행세를 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먹거리를 건네주었던 이웃들이었다. 재래시장의 푸성기 아주머니, 동네 구멍가게 할아버지, 추운 날 내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던 골목길 카페 주인, 그들은 내가 초라한 모습일 때 내 진심을 알아봐 주었고 나에게 인간적인 온정을 베풀었다. 나는 그들을 찾아갔다. 김비서가 마련해준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는 다시 그 골목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닌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푸성개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내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예전에 아주머니에게 폐지를 팔던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그 할머니입니다. 내 말에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세상에.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고운 모습이셨구먼. 에고? 어쩌면 이렇게 마음씨도 고와?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었던 진실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주변에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이들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매주 한두 번은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내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햇살 같았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는 아이들의 온기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느끼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읽어주던 동화책 속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에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의 작은 체온이 내 품으로 전해졌다. 괜찮아. 주인공은 용감하게 이겨낼 거야. 그리고 옆에는 항상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내 말에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나 역시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배신감 속에서 홀로 힘들어했지만 결국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으니까. 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정기 후원 외에도 지역사회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주거 개선 사업에 기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든 재활용 디자인 공방이었다. 재활용품으로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드는 그들의 열정과 순수한 의지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 공방에 필요한 설비와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그들의 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썼다. 그들이 만든 작은 오브제 하나하나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예술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작품을 직접 구매하여 내 거실 한편에 장식했다. 화려한 명품보다 그들의 손길이 닿은 소박한 작품들이 내게는 더욱 큰 울림과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 나는 명품과 외형적인 성공에만 몰두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김비서는 여전히 내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나의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나의 모든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한 차가운 조력자가 아니었다. 나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내가 세상에 베푸는 사랑의 손길을 돕는 따뜻한 파트너였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와 함께 나눈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내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나는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쥐고 살지 않았다. 내 삶은 비로소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찼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언덕 위에 홀로 앉아 나는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봤다. 붉고 노란빛이 어우러진 하늘은 마치 거대한 그림 같았다. 따뜻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내음이 내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었다. 내 인생을 되돌아봤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은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한때는 그것이 나의 전부였고 나의 힘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뼈아픈 상처를 받았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는 잔혹한 도구였고 그 시험에서 나의 아들은 비겁하게 무너졌다. 나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의 진심이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다녔을 때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먹거리를 나누어 주었던 그들의 진심, 조건 없는 따뜻함과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나는 이제 그 진심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세상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내 안의 모든 상처는 아물었다. 진우에 대한 미련도 수진에 대한 분노도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아니, 정확히는 나 자신을 용서했다. 그들에게 헛된 기대를 했던 나 자신을,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노을은 점점 더 짙은 주홍빛으로 물들어갔다. 저 멀리 보이는 산능선은 어둠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삶의 지혜와 깊은 평화가 깃든 흔적이었다.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깨달은 진심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아름다운 노을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